자, 생물 다양성. 우리가 이 단원에 들어가면 다양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 개로 구분해서 배울 거야. 너희들이 통합과학 시간에도 배웠을 거야.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거 배웠지? 기억 안 나? 얘는 문제 자체에서 어렵게 나오는 편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자, 다양성 관계를 이 세 개로 구분해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거거든. 유전적 다양성은 동일한 개체군 내야. 그럼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동일한 개체는 없다야. 쌍둥이 아니면. 알겠지? 모든 개체는 독립적으로 서로 다른 형질을 갖고 태어난다는 얘기지. 니들이 형제만 봐도 그렇잖아. 같은 부모 밑에도 다르잖아. 그런 거 봤잖아. 그게 동일한 개체로 나타나는 게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니네들 아마 통합과학 시간에 맨날 풀었던 거 있지. 뭐 무당벌레 등껍질의 모양 변화, 뭐 이런 거. 얼룩말의 뭐 가로줄무늬 변화. 그지? 이런 것들이 다 유전적 다양성이고, 종의 다양성이라는 건 종이 개체잖아. 이거 뭐야? 이건 군집 내 다양성을 의미하는 거야. 다른 종. 서로 다른 개체군. 이게 종의 다양성이고, 이건 아마 먹이사슬 쪽에서 유력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너희들 먹이사슬이 어떨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이다? 복잡할수록. 이거 배웠잖아. 통과 시간에. 생태계 다양성은 여러분들 지약 손들어. 지약. 지약 둘밖. 지약. 지구과학이지? 지약. 한국. 야, 차라리 지약이 낫다. 씨. 한국 지리는 씨. 지구과학에서 터져가지고 그 지구과학에 보면 지질 시대에 고생대 말기에 판계가 형성됐다가 얘가 중생대 초기로 들어가면서 얘가 분리되잖아. 그러면서 뭐가 다양해진다? 생물의 다양성이 커졌다라는 표현을 쓰거든. 지구과학에서 한 줄만 딱 써 있어. 생물학적으로는 그게 뭐냐면, 그 거대한 대륙들이 고위도로 혹은 저위도로, 그리고 어떤 애들은 뭐 해안가를 만들고 어떤 애들은 높은 산을 만들고, 이게 생태계 다양성이야. 다시 말해서 판교일 때보다 해안선이 넓어지고 환경이 다양화되어서 생물들은 엄청난 다양성을 맞이했다. 뭐 이런 거거든. 알겠어요? 그러니까 강이냐 바다냐 갯벌이냐 이런 것들의 조건을 다 갖춘 거. 우리가 그걸 뭐라 불러? 비생물적인 요인이라고 부르잖아. 그런 것들이 다양화되는 것이 바로 생태계 다양성. 알겠어? 요것들을 찾아서 들어가면서 여기서 우리는 물질들의 이동 과정, 에너지의 이동 과정, 뭐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에너지 효율도 따져볼 거 다 할 거야. 알겠어요? 시험에 나오는 건 거의 일률적인 거니까 이 뒷부분은 어려울 게 없고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된다. 알겠어? 자, 생물 다양성에서 유전적 종 생태계를 써놨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체 집합이 누구 쪽으로 가고 있어? 생태계 쪽으로 가고 있지? 그래서 이 그림으로 시험 문제에 나와. 실제로. 이 그림으로 그냥 시험에 나온다고. 다시 말해서 그냥 어느 지역 자체에서 얘가 나무가 많고 아니면 강이 흐르고 이런 것들이 생태계 다양성을 한다면 그 속에 어떤 종이 살고 그것들의 먹이사슬 관계는 어떻게 되고 생태적 지위는 어떻게 되고 이게 종다양성이고, 그 다음에 그 같은 종 내에서 개체수가 얼마나 되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다양하다. 개체가 다양하다. 그러면 외부 환경 변화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게 요거야. 유전적 다양성.
니네 유전적 다양성이 결정되는 게 생식세포 분열기간 중에 언제야? 그렇죠. 1분열에서. 무엇이 분리되는 과정이야? 울트라 캡숑 뚱땡이가 뚱땡이로 분리되는 과정이지. 그래서 그걸 무슨 염색체라고 그래, 서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알았어요? 유전적 다양성이 결정된다. 이거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자,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 뭐야? 같은 생물종. 알겠어요? 동일한 생물종 내의 개체들의 다양성을 뜻하는 말이야. 그래서 같은 부모 밑에서도 얘들이 일란성이나 이런 거 아니라면 얘들은 서로 다른 형질을 가지고 각각 독립적인 유전자적인 성격을 갖고 태어난다라는 얘기야. 여기서 중요한 거,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면 뭐에 유리하냐고? 환경 변화에 적응에 유리하다. 유전적 다양성이 굉장히 높으면 외부 환경 변화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 하나의 개체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종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 종이. 그럼 여러분, 우점종 배웠죠? 희귀종 배웠죠? 누가 유전적 다양성이 큰 거야? 우점종인 거야, 우점종. 개체수가 많은 애들. 희귀종은 가뜩이나 다양성도 적고 개체도 적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사라질 가능성이 크죠. 희귀종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뭐라고 제정을 하고 보호를 해요? 맞아요. 자네는 천연기념물인가? 아니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누구도, 다윈도 종의기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개체 변이가 일어날 때 유전적 다양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는 설명을 붙여줘야 되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왜? 그 당시에는 유전이란 말이 없었거든. 그 사람 이후에 멘델이 나왔거든. 알았어?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에서도 사실은 개체 변이를 통해서 다양한 개체가 나오고 그런 개체 중에 환경에 적응한 애만 살아남았다, 이런 것이 다윈의 진화론이거든. 마찬가지로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그 종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 정도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통합과학 시간에는 무엇을 예로 많이 들었죠? 바나나. 그죠? 캐번디시 종. 뭐 이런 거 들었잖아요. 원래 야생 바나나는 씨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나나는 나물까요? 풀일까요? 그렇죠. 풀입니다. 그래서 걔들은 1년 심었잖아요? 그럼 베버려야 돼요. 다른 걸 또 심어야 돼요, 싹을. 풀입니다. 1년생 풀. 되게 크고 막 자라니까 나무 같잖아요. 풀이에요, 풀. 아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씨를 뿌려서 하는 게 아니라 묘목을 심어서 얘들을 자라가기 때문에 종이 단편화되어 있어요, 종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유전병이 하나 딱, 그 다음에 뭐 전염병이 돌았다, 그럼 끝납니다. 그냥. 다 사라져요. 알겠어요?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 된다는 거, 이거는 외부 환경 변화에 적응이 쉽다라는 것으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자, 종다양성. 종다양성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종의 종류가 달랐을 때, 많아졌을 때 종다양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통합에서도 잠깐 배웠지만요. 요거 있죠? 종균등도. 요게 시험에 잘 나오죠. 다시 말해서 서로 같은 종끼리의 개체수가 비슷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체수가. 개체수가 비슷해야만이 도태되는 종이 없잖아요. 그게 종 다양성이 크다라고도 설명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거기 가나다를 쭉 구분하잖아요. 여기 개체수는 5인데 여기는 13322이고 여기 17003이다. 당연히 다가 종은 가장 뭐예요? 적잖아요. 종 다양성이 적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가하고 나는 어떠냐? 종은 동일하게 있는데 여기는 A 개체수가 엄청 많고 C나 D 개체수가 적잖아요. 그럼 종 다양성은 얘가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어요? 서로 균등했을 때 종균등도도 다양성을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설명의 요건이 된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합니다. 다는 안 나와요, 잘.
간화를 비교하는 게 자주 나와요. 알았습니까? 서로 균등해야만이 안정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결론. 아까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뭐에 유리하다? 외부 환경 변화에 적응이 유리하다. 여기는요. 종다양성이 높으면 생태계가 안정하다예요. 생태계가 안정하다. 그래서 여기서 따져주는 게 뭐라고 했죠? 먹이 사슬 구조를 따져준다겠죠. 종다양성에서는. 알았어? 그리고 여기서는 군집 간 상호작용이 여기에 들어가요. 여러분 군집 간 상호작용 다 돼봐요. 종간 경쟁, 그 다음 분석, 그 다음 공생. 공생도 뭐뭐 있었어? 상리, 편리, 기생. 그렇지. 마지막에 피식자와 포식자 관계. 얘들만 나온다니까 수능도. 알았냐? 그러니까 개체 간 상호작용보다는 군집 간 상호작용. 그게 이제 종다양성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자, 생태계 다양성. 자, 생태계 다양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생태계가 다양해야 종다양성도 커지고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도 커질 수 있다라고 봐야 돼. 우리가 이 생태계 다양성을 파괴하는 행위가 뭐가 있냐? 뭐 우림을 파헤친다든지, 그지? 아니면 뭐 물을 막아서, 알죠 여러분들? 뭐 갯벌을 농장지로 쓰려고 했던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게 피해자가 접니다. 저희 동네가 제 집 앞까지 배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현대의 정모씨 회장님께서 막는 바람에 그냥 배들이 썩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주민들한테 동의도 안 구하고 그냥 국가가 결정하고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다니는 학교가 천수만의 푸른 물, 교과가 그런데 물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평평한 땅으로 그 갯벌이 다 썩었어요. 실제로 갯벌은요 엄청난 종의 것들이 살아남고 거기 새들까지 모여들므로 인해서 천혜의 환경지거든요. 근데 그게 수백 킬로죠. 수백 킬로에 해당되는 갯벌이 다 죽은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게 커다란 이슈가 안 됐죠. 와, 한 7년은 넘었나? 한 6년까지 냄새가 나서 썩으니까 갯벌이. 여름에 나가질 못했어요, 밖에. 그 정도로. 선생님 동네는 광천입니다. 광천 김. 아, 거기에 토굴이 많았고, 어리굴젓. 전 안 먹었습니다. 조개 껍데기 씹히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없어서 못 먹습니다. 니네들 부지런히 먹어두세요. 굴이 맛있더라고. 여튼 간에 이런 갯벌도 생태계의 한 종류죠. 습지도 그렇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생태계 다양성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지구과학을 하는 친구들은 고생대 말기에 대륙들이 얘들이 서로 멀어지면서 생태계 다양성이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쉬워요. 알았어요? 위도별 아니면 해안가, 습지 이런 것들의 형성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생태계를 커다랗게 두 개로 나눠놨잖아요. 육상 생태계하고 수생하고 어쩔 수 없죠. 여기 있는 것들은 물이 있다 없다의 차원이에요. 그 차이고 또 육상은 또 나무가 있느냐 아니면 풀이 있느냐 이런 것들로 그리고 사막이냐 이런 것들로 생태계를 또 구분했었죠. 그러니까 생태계는 어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해야 그 안에 사는 군집 간 상호작용도 상당히 복잡해지고 그로 인해서 생태계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두 생태계가 인접한 곳이라는 것이 하나 인상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생 생태계, 육상 생태계, 경계면에 있는 애들이 갯벌이 그리고 습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완충지역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완충지역. 여러분들 숭어라는 물고기 알아요? 장어라는 물고기 알아요? 먹어봤어요? 숭어도 먹어봤어요? 그렇죠. 니들 나이에 좋아할 군번은 아니죠. 숭어도 참숭어만 먹어요. 회로. 저도 한 번 먹었나? 장어는 많이 먹어봤죠.
그 민물장어가 어디서 태어나요? 그건 알아요? 바다에서 태어나거든요. 여지껏 인간의 역사적으로 개가 태어나는 모습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민물장어가. 옛날에 이거 GPS를 붙여갖고 한번 봤대요. 그랬더니 버뮤다 삼각지로 가더래요. 그럼 어디서 애가 태어나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그래서 걔가 유일하게 뭐가 안 돼요? 양식이 안 됩니다. 또 어렸을 때 기억으로 형들이 굉장히 촘촘한 그물을 들고 그 갯벌 물로 들어가서 낚시를 했는데 저 초동생 손가락 크기만한 가느다란 그 벌레도 아니고 긴 애가 잡혀요. 실장어라는 애거든요. 그게 하나에 저도 참 오래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얘기하면 참 뭐랄까 저희 세대가 여러분 알아요? 우리 세대가 전쟁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세대. 우리 세대가 유일하게 니네는 전쟁을 겪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총 맞고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아우 정말 행복한 세대죠. 총을 맞아본다는 게 굉장하고 폭탄 맞고 막 원자폭탄 터지고 막 건물에 깔리고 막 아우 저 어렸을 때 맨날 전쟁 꿈꿨는데 막 근데 그 실장어가 50원 했어요. 50원 한 마리에. 그때 라면이 50원이었어요. 굉장히 비싼 거. 그걸 다 일본이 사갔대요. 그걸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장어를 만들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실장어들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살아요? 완충 지역에 살아요. 숭어도 그래요. 여러분 그 서울의 다큐멘터리 뭐 이런 거 보면 거기 청계천 이런 데 숭어 막 오는 거 봤어요? 가보세요 좀. 그러면 숭어 있고 막 난리 아니에요. 걔가 민물과 그 바다를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에요. 그 완충 지역이 발달할수록 생태계가 다양해집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 갯벌을 다 막고 사라지게 했으니 우리나라 환경은 엄청 무너졌던 거였어요. 사실은. 그 시와호 거기는 물이 썩어서 다시 이제 만나게 했죠. 바닷물을. 물론 뭐 그렇다 뭐 트리케라톱스인가 뭐 걔 조상 화석이 나와가지고 코리아 트리케라톱스라는 새로운 동물 종도 공룡이죠. 그 종류도 발견했지만 하여튼 그런 식의 행정 실수가 되게 많았어요. 그 무슨 얘기냐? 어떤 생태계와 어떤 생태계 사이에 완충 지역의 생태계가 많은 것일수록 생태계가 다양화되는 거예요. 절단이 안 되고. 여기 보면 갯벌과 습지가 그런 거다. 수생계와 육상계의 경계인. 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습지 뭐 우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가봤어요? 우포? 저도 안 갔으니까 뭐 그런 거. 근데 그런 데 가면은 이제 습생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대요. 근데 그런 애들이 육상 생태계와 그 다음에 수상 생태계 경계면에 있는 애가 또 늪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많을수록 그 지역의 생태계는 상당히 발달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생태계의 안정성과 다양성을 유지하는 원천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종다양성이다. 그게 많으려면 어떻게 된다? 생태계가 다양화된다. 그래야 유전적 다양성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전체집합은 생태계 다양성이에요. 거기에 종다양성이 쫓아오고 마지막에는 유전적 다양성이 따라오는 겁니다. 한 문제 나옵니다. 자,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했는데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야? 종 다양성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요? 왜 종이 다양해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게 좋은 것도 있는데 나쁜 것도 있고 인간이 이걸 잘못해서 계속 큰일 난 적도 있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먹이 사슬 관계를 가지고 이 뱀이 토끼를 잡아먹을 확률이 많을까요? 개구리를 잡아먹을 확률이 많을까요? 여러분. 왜 그래요? 잡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저걸 인간이 놓친 거죠. 그 외래종의 침입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도 그 뭐 황소개구리 이런 거 먹으려고 데리고 들어온 거, 누트리 이런 것도 먹으려고 모피를 얻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배웠잖아요.
이웃나라 일본도 그랬어요. 일본이 그 뱀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사마연인가 저 밑에 뱀이요. 뱀 가물치는 물고기잖아요. 그 뱀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독이 맹독이라. 그래서 혈청을 만들고 뱀에 물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긴급 출동을 해서 혈청소를 놔서 살리고 막. 근데 뱀이 너무 극성이니까 야 이걸 어떻게, 걔들은 곰으로도 사람이 엄청 죽거든요. 곰한테도. 참 섬나라인데 원숭이도 있고 곰도 있고 참 호랑이 빼고 다 있는 것 같아요. 걔들은. 하여튼 그 뱀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쪽 인도나 쪽에 그 아프리카 쪽에 몽구스라는 그 동물이 있는데 코브라를 잡아먹는 거예요. 야 그래? 코브라도 이길 정도의 짐승이라면 야 이 뱀도 잡아먹지 않을까? 그리고 걔를 몇 천 마리인가를 데리고 왔대요. 풀어놓은 거죠. 자, 이 꼴이 난 거예요. 뱀이 토끼를 왜 쫓아다니겠어요? 개구리가 있는데. 몽구스가 먹을 게 없으니까 목숨을 걸고 뱀하고 싸웠던 건데, 일본에 가보니까 뱀 말고 먹을 게 투성인 거야. 다 잡아먹은 거. 생태계가 완전히 박살난 거죠. 그리고 애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뱀을 냅두고 북상하는 거야, 위로. 초토화 됐잖아, 초토화, 일본이. 지금도 아직 몽구스 난리예요. 그래서 그 몽구스를 죽이려고 우리나라 담비를 갖고 가요, 담비. 이 담비는 더 잔악해. 가축들 다 죽여, 걔가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이뻐. 우리나라 담비가 되게 이뻐요, 보면. 우리나라 동물들이 이제 국뽕에 찬 거에 다 이뻐요. 산토끼, 니네 미국 메토끼랑 산토끼, 굴토끼라고 산토끼라고 하거든. 토끼를 두 종류 나누는데, 굴토끼가 이뻐요, 여러분. 호주 같은 데가, 호주는 원래 토끼가 없는 곳인데, 개들도 잘못된 거서 사냥용으로 들어놨다가 개작살 났거든요, 지금. 토끼들이 막 3개월에 수십 마리씩 나요, 애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걸 이해를 못한 겁니다, 이게. 종다양성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막, 담비며, 뭐며, 우리나라 그런 것들, 막, 굴토끼, 이런 것들, 우리나라 것들은 되게 이쁘거든요, 모양이. 여러분, 심지어 수달도 우리나라 게 이쁜 거 알죠? 남미 수달 봤어요? 이빨 막 이렇게 나오고 막 살벌하네. 그리고 저 아메리카 토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굴토끼조차도 이상하게 생겼어요. 눈이 뻘게 갖고 막 다리도 길고 근육 기르고 막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참여를 했을 때 생태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은 건 이들의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과학자들이 정말 생물학자들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일단 정부도 야 어디 뭐 저기 집 지어야 돼? 밀어. 그냥 밀고 하는 거. 알죠, 여러분들? 서식지가 파괴되고 막 이러는 거. 그죠? 종을 다양성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생물종이 다양하다는 건 먹이가 풍부한 거야. 니네 집에 쌀 떨어졌어. 걱정되냐 안 되냐? 안 되죠. 쌀 떨어지면 뭐 먹으면 돼요? 피자, 치킨. 쌀 말고도 엄청 많아요. 근데도 여러분들 수십 년 전에는 쌀이 떨어지면 집이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쌀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부엌에 들어갔는데 벅벅 소리가 들린다. 꼭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쌀을 뜰 때 그 바가지 있죠. 그 반 자른 거. 그래서 긁는 소리가 처량했어요. 벅벅. 쌀이 차 있으면 푹 이런 소리 나는데 벅벅 한다는 건 쌀이 떨어졌다는 소리였죠. 그럼 뭐 집안 모두가 힘이 빠져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손자들까지 거의 푹 소리. 그러다가 쌀이 한 말 들어오고 연탄이 쌓여있으면 어깨 힘들어. 지금은 아니잖아요. 뭔 먹이가 하나 빠져도 다른 대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지금 생활이 되게 안정적인 거죠. 의식주가. 여러분 집이 무너졌어요. 집이 불이 났어요. 마음은 아프죠. 뭔가 탔으니까 다. 근데 잘 데가 없나요? 있잖아요. 호텔도 있고.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고 옛날같이. 그러니까 뭐냐. 종의 다양성이 많아진다는 건 선택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럼 그 지역에서 이런 짐승들이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얘 들쥐 하나 사라진다고 뭐 큰일 났겠어요? 요즘 여러분 올빼미가 뭐 먹는 거 알아요? 고양이도 습격해. 길고양이들.
새끼 고양이들 막 잡아가고 그래요. 그전에는 안 잡았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종 다양성의 변형. 개체수가 많으면 안정적이다. 그래서 자, 이런 먹이 사슬 관계가 복잡할수록 생태계는 안정적이다라는 표현으로. 알았습니까? 또, 자, 생물 다양성은 여기는 그냥 읽어보십시오. 다만, 가끔 한번 나오는 애들이 얘들이에요. 가끔 한번. 이 버드나무 진통제 아스피린은 뭐냐면, 여러분들, 살리실산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한번 선생님 설명을 했을 겁니다. 니네 버드나무 본 적 있어요? 아이고, 큰일이네. 봤는데 저게 버드나무인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마을 어귀나 꼭 시냇가 정도에 이렇게 생긴 나무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쫙쫙 늘어진 거? 저 어렸을 때는 이 버드나무 정말 재밌게 노는 나무가 이거거든요. 버드나무. 그 이파리 따갖고 막 풀필이 불고 그 밑에 놀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 버드나무 곁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밤에 보시면 못 갑니다. 그 근처로. 음기가 장난 아닙니다. 음기가. 얘가 꼭 바닥, 시냇가에 있거든요. 얘 갖고 보면 마을 어귀에 시내가 흐르는데 거기에 흐르는데 졸졸졸졸 소리가 나는데요. 바람이 부는 날이면 이 이파리 사이로 지나가면서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놀라 무서워요. 근데 이 버드나무 잎을 딱 자르잖아요. 풀피를 만들 때 껍데기 쏙 빼면 아예가 하얘요, 나무가. 그럼 그 진액이 있거든요. 그 쪽 빨아먹으면 오바이트 나옵니다. 그게 살리실산이에요. 그거랑 아세트산이랑 버무려서 얘를 만들거든요. 이게 아세틸 살리실산이에요. 그 약품명은. 이걸 최초로 만든 회사가 누구다? 바이에른이에요. 바이엘 아스피린입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은 바이엘 회사 하나만 만들어요. 그거로만 세계 5위예요. 쟤들이. 근데 아스피린이 처음에는 해열 진통제로 만들었거든요. 요즘엔 뭐예요? 혈액 융화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혈관이 막혀갖고 혈액이 안 통하는 사람 잘 통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약효가 계속 발견되는 그런 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엔 여러분들 진통제로 아스피린 안 먹을 거요. 이거 먹으면 위가 좀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위통이 와요. 요즘 뭐 먹어요, 그래서? 타이레놀 같은 거 많이 먹죠. 아미노브루펜류. 알겠어요? 요즘에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푸른 곰팡이도 대표적이죠, 여러분. 페니실린. 사실 페니실린 그것을 플레밍이 발견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푸른 곰팡이의 특징 해가지고 논문으로 썼는데 그걸 젊은 과학자 둘이가 그걸 약품으로 만드는 게 페니실린이에요. 이것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을 이긴 거예요, 연합군이. 여러분 6.25 전쟁 영화 보시면 총상을 입은 환자들이 막 주위에 적군에 둘러싸고 인민군이겠죠? 그러니까 몰핀 이런 거를 이제 누구에게 줬냐면 연합군이 줬어요. 몰핀이 뭔지 알죠, 여러분들? 그냥 진통제야, 마약이야, 마약. 다리가 잘려져도 몰핀을 맞으면 못 느낀대요. 아픔도 못 느끼고. 그래서 몰핀을 줬는데 그때 몰핀도 막 약을 안 주고 어떤 고치를 줘가지고 숟가락에다 녹여서 주사기 넣어갖고 맞고 그랬었다고. 그런데 이 페니실린이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 영국 연합군 이쪽에서 이걸 엄청나게 써가지고 총상을 입거나 어떤 폭탄이 터져서 다친 거를 금방금방 치료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항생제라는 게 뭐냐면 세균을 죽이는 거야. 세균. 감기 걸렸는데 이건 아니야. 그건 항바이러스제. 바이러스라고 세균과는 다른 거니까 항생제는 세균을 잡는 애들이거든. 근데 우리가 다친 상처에 덧나는 거, 고름지는 거 다 세균이야. 이거를 죽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독일군하고 연합군하고 동일하게 총상 입은 환자가 3개월, 2개월 있으면 연합군은 다시 복귀해서 전쟁을 치르는데 걔들은 6, 7개월 누워있으니까 밀리지. 그래서 처칠이 2차 세계대전 승리는 얘다라고 찍은 거지. 페니실린. 푸른 곰팡이다. 알아두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나머지 그냥 주목이라는 나무 알지, 니들? 주목.
좀 낮게 옆으로 이렇게 자라는 나무 있거든. 항암제를 좀 많이 써요. 그래서 텍솔이라는 이름으로 있어, 진짜로. 텍솔 그러면 항암제야, 그게. 알겠어? 너네 항암제가 뭔지 알겠지? 암세포를 더 이상 얘가 뭐하지 못하게, 생장하지 못하게 막는 거야. 너네 암세포는 혈액을 따라 이동하거든. 그래서 어디가 딱 정착을 하지. 그러면 쑥 깊숙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 그리고서 파이프를 쭉 내보내. 혈액을 탁 찍어. 그리고 혈액을 빨아들여. 그래서 걔가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암 환자 그러면 어디에 암세포가 제일 많냐면 임파선. 그 모이는 곳이잖아. 여기 아픈 데 있지, 너네 아픈 데. 요런 데에 암세포가 제일 많이 분포해. 그리고 걔들은 옆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도 자라. 다시 말하면 너네 입술도 입술세포가 옆으로 자라다가 어렸을 때 입술보다 지금 입술이 크잖아, 너네들. 근데 입술세포가 이 경계선을 벗어나서 이렇게 커져봐. 그러면 여학생들 누드 칠할 때 여기까지 칠해야 돼. 립스틱 여기까지 칠해야 돼. 그지? 웃기지? 그러니까 손바닥 세포가 여기서 경계에서 끝나잖아. 보통의 세포는 그래. 수평 분포를 하다 딱 멈추거든. 근데 암세포는 수직으로 올라와. 여러분들 암들 되게 뭐하지만 피부암이라는 암 알아요? 피부암? 들어봤어요? 그 피부암이 여기 목 같은 데 이런 데 있는 게 있거든요. 제 친구도 있었던 거 제가 봤는데 그 피부암은 저기 뭐가 안 돼요. 보험이 이게 안 돼요. 미용입니다. 그걸로 죽진 않는다 해가지고. 근데 피부암을 보면요. 우리 상처 나서 아물면 허옇게 상처 자국 있죠. 3살 도단한 모양으로 이렇게 자라요. 이렇게 자라. 징그러워요, 되게. 근데 그것을 미용이라고. 참. 여튼 암은 수직 생장도 가능하다. 이걸 잡는 게 텍솔이에요, 텍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들은 학교 선생님한테 유도신문 던져야 돼요. 선생님 이런 거 나와요? 라고 유도신문 던져야 돼요. 특히 애들 많은 데서. 알겠습니까? 왜 애들이 없는 데서는요, 뭐라고 망발을 해도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럼 끝나요. 많은 데서 던졌어요. 알겠어요? 이런 건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뭐 여기 보면 요런 걸 갖고 가끔 나오는 경우 있어요. 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의 중국이 뭐 엄청나게 그쪽을 이제 돈을 빌려주고 못 갚겠죠. 못 사는 나라니까 항구나 아니면 비행장 같은 것들을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1대1로 정책해가지고 걔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 애들이 아프리카 쪽으로 여행 가면 엄청 뜯겨요, 돈을. 공항 직원들이 돈 안 주면 이거 도장 안 찍어주고 막 좀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잘하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수단이란 나라가 있고 거기에 스리랑카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다 배고파 죽어요. 근데 걔들이라고 뭐 이렇게 농사를 뭐 안 해봤겠어요? 근데 수로 작업이라든가 그냥 거기에 견딜 수 있는 농작물이 없었던 거야. 특히 니네들 감자 심으면 된다 그러는데 감자를 한번 심잖아. 우리나라는 감자 심고 그 다음 해에도 감자 심지. 우리나라 지력이 되게 웃기는 거야. 영국 거기 서부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 감자를 엄청 심었거든. 영국이 왜 자기들이 식민지로 하면서 자기 나라에는 감자를 안 심은 줄 알아? 감자를 한번 심고 캐잖아. 3년 동안 거기다 어떤 작물도 못 심어. 지력이 다 빠져가지고. 그럼 우리나라는 정말 신기한 거라고 되네. 우리나라는 맨날 벼농사 짓잖아. 단순히 하는 거라고는 석회암 탄산가심 뿌려가지고 중성화 작업 해주는 것밖에 없거든. 근데 벼가 계속 자라잖아. 근데 그 아프리카 지역이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진흥청에서 뭘 갖다 줬냐면 통일벼를 갖다 줘. 통일벼. 이 통일벼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저항성 유전자 이런 것들을 막 키운 거거든. 인간이 만들어낸 벼야. 그 벼를 갖다 놨더니 걔들이 풍년이 난 거야. 풍년.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의 수단 말고 주변 나라들한테 그게 다 퍼졌어. 그래서 걔들이 최소한 굶진 않는 거지.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다. 이런 거야. 그 어디는 배추도 심었다고 그러는데. 걔들이 말이야. 니네 그 부종 알아? 여기 항부종? 그 갑상선 부종이라고 있거든. 그게 뭐 때문에 걸리는 줄 알아? 니네 갑상선이 어떤 호르몬을 내보내는 데야?
다 까먹으시오. 티록신. 체온 조절. 그 티록신의 주성분이 뭔지 알아? 아이오딘이거든. 아이오딘. 니네 아이오딘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지? 보라색 띠는 채소 얘기해봐. 보라색 채소. 비트. 자식. 고구마. 자색 고구마. 그지? 상추. 가장 쉽게 자랄 수 있는 게 상추거든. 근데 걔들이 아프리카 애들이 고기만 먹잖아. 풀이 안 자라니까. 그래서 상추를 키워서 그 병을 다 낫게 해준 거야. 그런 것도 있어. 알겠어? 그러니까 갑상선 부종 같은 것들을 막아주는 것도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맞는 그런 것들 인간이 연구하고 그게 뭐야? 생태계의 다양성을 키우는 거라고 그게. 알겠어요? 그런 얘기들이 여기 써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됐습니다. 실험적인 얘기고. 자, 이제 보존 쪽으로 갑시다. 자,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이 아니면, 틀리는 거죠. 인간이면 맞는 거야. 여기 보세요. 서식지가 파괴되고, 단편화되고, 이거 다 누가 하는 걸까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서식지가 파괴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죠. 산불이 나는 거. 산사태가 나는 거. 여기 또 눈사태도 장난 아니거든요. 여러분. 눈사태도 한번 쓸고 내려면 끝이에요. 근데 거기서 다른 생물들이 또 자라죠. 여기서 질문. 산사태를 통해서 생태계가 파괴돼서 다시 시작되는 게 몇 차 천이야? 2차. 어디부터 출발해? 초원이요, 초원. 2차 천이 초원부터 출발해요. 알았어요? 그런 거 아니면 인간이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가장 쉬운 게 뭐냐? 여기 봅시다. 서식지 파괴는요, 인간의 경작이에요, 경작. 황무지 엄청난 잡초들이 많겠죠. 종이 엄청 다양했겠죠. 그거 싹 뒤집어 엎으면 뭐만 돼요? 밀 심어 밀 한 종이잖아. 보리 심어 보리 한 종이죠. 그지? 그러니까 종의 단편화를 시키는 것이 서식지 파괴에 들어간다. 알았지? 이거 봐봐. 습지 매립. 우리는 갯벌 매립을 해가지고, 그죠? 사실 얼만큼의 농경지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추억도 다 날아가고,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도 거의 못 받았어요. 보상할 때니까 한두 군데가 살벌하지. 자, 종 다양성이 크게 감소했다. 서식지 파괴. 이런 거 정도. 그 다음에 단편화라고 하는 것은 도로를 까는 거예요. 도로. 도로를 깔거나 아니면 사람이 사는 그 거주지를 만들다 보면 거주지를 우리가 이제 누가 와서 하냐면 토지개발공사가 와서 하거든요. 걔들이 딱딱딱 경유 면적을 짜요. 그리고 도로를 딱, 그게 이제 토목공학과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토목공학과가 그 건물 짓기 전에 기본 도로 내고, 그 다음에 그 기반 다지고, 맨 밑에 초석을 다지는 게 토목공학과. 그 다음에 거기에다 올리고, 건물 막 주거지 형태 짜고, 그게 건축공학과.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곳인데, 실제로 서식지 단편화는 주거지역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서식지가 파괴되고, 저 깊숙한 곳에 살고 있는 짐승들이 떠나고, 이런 것들이 이거예요. 그래서 얘들도 저 서식지 분할되면 면적이 감소해서 개체군의 크기가 작아진다 그러는데, 이걸 막으려고 뭐 합니까? 여러분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위에 다리 같은 거 있죠. 산과 산 사이에. 이 생태계 다리라고 하는 거. 이런 게 그거 연결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선생님도 유튜브에 다큐 듄이라는 걸 자주 보거든요. 그 생태계 다리가, 여러분 알죠? 생태계 다리가 효용성이 있을까라는 의문 듣지 않아요? 솔직히. 왜? 저도요, 고속도로 가다 보면, 여기 당진고속도로 가다 보면, 고라니를 그냥 때려박고 막 차 사고 되게 많이 나거든요. 이 고라니들이요, 막 생태계 다리를 넘어가지 않고 직접적으로 도로를 뛰어가는 거야. 그러다가 자동차 라이트를 딱 보잖아요? 그럼 멈춰요, 그냥. 빛을 딱 보면 얘가 멈춰요. 그럼 갖다 때려 박는 거예요. 보험도 안 됩니다, 그거. 그냥 자연재해예요. 치고 나가거든. 그 피하다가 사고 나면 그건 자기가 다 물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무인 카메라 설치하고 봤단 말이지.
오, 잔뜩 넘어가대. 그걸 봤더니 하다못해 길고양이도 거기를 넘어가더라고. 다 넘어가더라고 거기로. 생태계 다리가 서식지와 서식지를 연결해주는 통로로 서식지의 작은 서식지의 형성 과정을 큰 서식지에 이어주는 역할을 충분히 한다. 생태계 다리가. 그것도 좀 알고 있으십시오. 자, 서식지 단편화에서 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봐보세요. 이 서식지 중앙에 사는 이 생물들이 단편화를 시키면 떠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중심에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이렇게 되면 이 면적이 넓어져서 더 다양한 생물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얘들이 뭐 설탕에 뭐 표면적 이런 거 아니에요. 물과의 반응에서 더 잘 녹고 이런 거 아닙니다. 면적이 줄게 되면 이건 큰 개체군이 작은 개체군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이어주지 않으면 쟤들은 독립적 개체군으로 소멸됩니다. 그냥. 알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단편화를 하면 이거예요. 종의 일부가 멸종한다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일부는 늘어날 수 있어요. 그 갓에서 분포한 애들은 단면적이 넓어졌으니까 거기서 면적이 넓어질 수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중앙 서식하는 생물 중의 감소는 종의 다양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들어가면 요 옆에 있는 사는 애들, 요 옆에 사는 애들이 많아지죠. 근데 중앙에 사는 애들이 사라져서 종의 다양성이 감퇴한다고요. 알겠어요? 얘들은 개체수는 늘어나겠죠. 근데 종이 많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단편화가 되면 종이 사라집니다. 알겠어요? 종 다양성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래종의 유입. 요즘에 외래종 유입되는 거 많죠. 근데 그 무슨 개더라? 청개? 그 남해에 있는 청개. 지금 제주도에도 발견된다며? 맛있다며? 그래서 그건 뭐 양식까지 하려고 막 노력 중이라대. 외래종 중에 그렇게 나쁜 애까지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황소개구리가 우리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고 배워요? 이젠 끝났다고 배워요. 그렇죠? 황소개구리 뿐만 아니라 뉴트리아도 그래요. 그럼 얘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우리 먹이사슬 배웠죠? 거기로 얘가 편입됐다고 그래요. 편입됐다. 그럼 뭘로 들어간 거다? 피식자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누구냐? 너희들 미국까지 알아요? 미국까지. 빨간 거. 걔들을 누가 다 잡아먹는데요? 수달. 걔들이 엄청 잘 잡아먹고, 황소개구리, 수달. 처음에는 걔들이 먹이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카메라에 찍힌 거 보니까 외가리까지 황소개구리를 한 입에 쑥 넣더라고요. 그럼 뉴트리아는 어떻게 살았을까? 옛날에 뉴트리 한 마리에 10,000원하고 그랬어요. 사기. 엄청나게 늘었대. 사기 개체수가. 걔들이 잡아먹는 거야. 저번 다큐 중인가? 그걸 보니까 담비도 잡아먹더라고. 그러니까 뉴트리아는 참 먹기 손쉬운 맛있는 먹이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근데 먹이 보면 큰잎베스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일단 가물치류들이 얘들이 치어들을 많이 잡아먹는다 하는데 인간이 많이 잡아요. 맛있대요. 구워 먹고 이러면 맛있대요. 맛있으면 다 잡혀 먹지. 미국 같은 경우가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하는데 백년어인가? 니네 TV 보면 배 타고 가다 보면 막 물고기 태올라갖고 사람 막 부딪히고는 물고기 있잖아요. 잉어라고 하던데, 그거 중국산 잉어? 뭘 했던, 걔는 맛도 그렇고 해가지고 막 잡아서 비료로 쓰거나 단체로 땅에 묻거나 막 그런데 쓸모가 없는 거죠. 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외래 생물 중의 유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불법 포획 남익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고, 여러분 붉은 귀 거북은 쟤를 포식하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쟤 어떻게 하느냐? 잡아서 동물원에 사료로 쓴대요. 근데 누가 쟤를 먹을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냥 생 붉은 귀 거북을 먹을 수 있는 애가 딱 한 종류가 있대요. 그게 하이에나래요. 걔는 쟤를 턱으로 부셔 먹는데요.
하이에나가. 그 턱이 힘이 되게 세거든요. 붉은귀 거북은 그렇게 채취하고 있다. 여러분, 얘는 이미 갔죠, 꽃매미는. 이 꽃매미가 왜 죽은 줄 알아요? 그 걔들 알 낳잖아요. 거기를 무슨 벌인가? 걔가 거기다 자기 유충을 깐대. 원래 얘들이 없을 때는 걔들이 어디에 있는 다른 매미나 그런 것들이 유충에 그걸 깠는데, 이 꽃매미들은 알이 참 까기 좋게 생겼다나 봐. 외부에서 들어오내잖아. 거기다 얘 알을 다 놔가지고 개체수가 확 줄었다고 그러더라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냐, 1, 2년은 외래종이 유입되면 토종이 걔를 먹이를 인식을 못하는 거야. 그러다 2, 3년이 지나서 적응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 잡아먹고 다시 생태계가 안정화된다. 그걸 뭐 지구의 자정작용이라고 해. 이렇게 되는 것들. 나머지 야, 이거 불법 포획, 고래와 바다사자. 너네 반달 가슴곰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 풀어놓은 거 알지? 내가 예상하는데 앞으로 니들이 성년이 되고 있으면 반달 가슴곰한테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일본이랑 똑같이. 지금 아무 생각 없는 거야. 그것조차도. 반달 가슴곰을 처음에는 암소 한 쌍을 이렇게 내놨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 전통의 반달 가슴곰, 웅녀 뭐 이런 것 때문에 곰에 대한 그런 신성에 대한 게 되게 많거든. 근데 그렇게 풀어놓아서 걔들이 죽고 막 그랬어. 살아남기 어려우니까. 근데 지금 수마리, 수십 마리를 풀어놓으니까 엄청나게 애들이 번진 거야. 농가에도 내려오고 가축도 공격하고 난리야. 근데 이웃나라 일본은 벌써 곰으로 엄청난 사람의 피해가 있어. 수십 명 죽는데, 곰 때문에. 실제 곰한테 먹히는 거야, 그게. 곰이 잡식성이라 사람을 죽인 곰은 무조건 경찰들이 가서 죽여야 된대. 사람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그러니까 지금 뭐 지리산 같은 데 산책로에 반달가슴을 봤다는 데가 되게 많다, 지금. 산책하는데 나타나는 거야. 뭐 걔들이 엄청나게 큰 곰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정도의 크긴 되죠. 그래서 앞으로 너무 인간이 관여하는 것이 생태계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건가라는 자문을 많이 하는 것이 얘야. 반달가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어. 자, 생물 다양성의 보존 대책. 이거 생태 통로, 이건 여러분들 알고 있고 이미 서식지 보호는 이미 우리가 지정해 놨잖아. 5대상 국립공원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 괜히 농마에다가 호미 들고 돌아다니다가 바로 벌금 묻니다. 근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죠. 나물도 캐고 버섯 따러 막 들어다니는데 서식지 보호 차원에서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연적 천연기념물 보호단지가 어디예요? 국가가 전혀 관여를 안 해도 그냥 보호되는 곳. DMZ예요, DMZ. 전 세계 생물학자들이요, 거기 들어가는 게 소원이에요. 그 DMZ가. 지금도 생물학자들이 들어가 보진 못하거든요. 민통선까지는 가거든요. 근데 그 안쪽으로 못 들어갑니다. 멧돼지면 살벌해요. 그래서 막 지뢰 같은 거 설치하잖아. 멧돼지들이 다 돌아다니면 다 터뜨려요. 그래서 그걸 설치 안 합니다, 요즘에는. 적외선 촬영만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서식지 보호. 생태통로는 아까 생태통로 이동과정 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 뭐 불법 포획, 남획 금지. 근데 요즘엔 오히려 남획을 해야 되는 애들이 많죠. 누굽니까? 멧돼지. 그죠? 잡아야 돼요, 걔들은. 그쵸? 걔들은 막 엄청나게 농작물, 니네 그거 못 봐서 그래. 진짜 선생님도 아는 분, 영동에 있는 곳에 갔는데, 농장지를 뭐라 그래? 고구마 밭을 3분의 2를 먹었어야 돼. 먹는데, 하나를 다 먹고 또 먹고 그게 아니라 진봉된 거야, 다. 한 입씩. 퍽퍽퍽퍽퍽. 감나무 있지, 감나무? 감을 바닥에 떨어지고 밟아. 그리고 뭐 한 입 먹고 그냥. 다 작살나.
야생동물들의 그래서 제일 많이 골몰이 앓는 게 고라니래, 고라니. 고라니는 전 세계 천연 기념물이야. 우리나라는 맨날 막 천대시 받고 막 멸시 받고 로드킬 당하고 막 이러잖아.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빨이 있는 사슴이 걔가 유일하대.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 흡혈 사슴이라고 한다대. 걔들을. 선생님도 며칠 전에 봤어요, 고라니 막. 풀숲에서 뛰어가는 새끼 고라니. 자, 많아서도 그렇지만 멸종 위험이 있는 생물종, 희귀종은 보호한다. 이런 개념이 이거야. 알겠습니까? 자, 보존을 위한 노력, 여기 가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남사르 협약 이런 거 알려주잖아? 그럼 꼭 적어놔. 가끔 나와요. 늪지대인데, 늪지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습지 보존을 위해서 남사르. 그 다음 나고야 의정서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나고야 의정서. 그러니까 다른 생물자원, 이 나고야 의정서도요, 가만히 보시면 무단으로 활용할 수 없다? 얘들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이게. 나고야 의정서도. 이제 우리나라 딸기 있잖아요, 딸기. 걔들이 걔들 거 다 솔직히 몇 번 뵙겠거든요, 솔직히. 근데 걔들도 여러분, 걔네 나라 국화가 뭐예요? 벚꽃이죠? 그거 제주도 거예요, 원래. 그게 거기 넘어가서 활용화돼가지고 자기네가 막 개량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 얽히고 얽히는데, 그러니까 각자 나라의 생물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무단으로 쓰지 말자. 허락 받고 쓰자. 아니면 쓴다면 로열티를 지불하자. 뭐 이런 식의 나고야 의정서입니다, 이게. 알겠지? 나머지는 됐고. 자, 여기 있는 문제 푸시고요.